마인드맵 펴세요. 세 번째 가지 공법이라는 거 볼게요. 서술 교재도 펴시고 공법으로서 행정법 이런 거 펴시고 모든 철학 학문 사색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결론은요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짜고 전략을 잘 짜고 실천하고 지키면 합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대통령 뽑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뭐 TO가 하나 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공법 보면요. 그 그림이 양대법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똑같은 사물을 떠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법이라는 걸요.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한 국가들을 두 묶음으로 묶어 놓은 거야. 첫 번째 묶음이 대륙법계고요. 두 번째 묶음이 영미법계예요. 대륙법계 옆에 쓰세요. 프랑스, 독일, 프랑스, 독일. 자, 이 프랑스, 독일을 필두로 한 대륙법계는요, 성문법에 중점을 둬요. 거기에 비해서 영국, 미국, 영미법계에는 뭐에 중점을 둬요? 불문법에 중점을 둬. 그럼 성문법이라는 거 옆에 쓰세요. 문자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장점은 뭐겠어요? 문자되어 있으니까 읽고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예측할 수 있죠. 문자되어 있으니까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명확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근데 성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실과의 괴리감이에요. 세상이 문자화된 대로 다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도덕적 인간인가요? 도덕 안 배웠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서점 가가지고요 부자 되는 법 이런 책 많죠? 사서 오해독하고 서브노트 만들고 막 이런 부자 돼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거든. 현실과 이론의 괴리는요 한 태평양 정도 엄청난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문법의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끝없이 개정되어 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 비해서 영미법계 불문법 중심이에요. 불문법 여러분 한번 읽었었잖아. 매핑에서 기억나죠? 뭐 있어요? 불문법 뭐 있어요? 관습법, 판례법, 조리. 관습법. 우리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게 관행이잖아. 판례. 우리 일상의 문제가 판결이 난 거잖아. 그러니까 불문법의 최고 장점은 일상에서의 어떤 관습, 일상에서의 판결 이런 거를 법으로 써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게 문자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륙법계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이런 어떤 성문법 명확하고 이런 걸 좋아해. 현실과 괴리가 있더라도. 근데 영미법계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법칙들 이런 걸 법으로 사용한다. 불문법 중심. 영미법계는 성문법이 없겠죠? 거기 뭐라 돼 있어? 불문법 중심이지 성문법 당연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대륙법계 두 번째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해요. 자, 칠판 볼까요? 양자의 관계는 대등해요, 부대등해요? 그러니까 우월적 주의에서 뭐 세금도 부과하고 부대등하단 말이지. 공익 추구적이에요, 사익 추구적이에요? 이러한 관계에다가 대입하는 법이 공법이라고. 공법. 근데 국민 상호 간의 관계는 대등해요, 부대등해요? 대등하고 각자의 뭘 추구해요? 이런 관계에 대입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률 관계를 나누어서 보는 게 대륙법계예요, 영미법계예요? 대륙법계야, 대륙법계. 그죠? 근데 영미법계를 보니까 법을 공사법으로 구별해요, 안 해요? 보세요. 공사법 구별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올리 보통법이야. 법이 하나밖에 없어. 구분 자체를 안 해.
왜 그러냐? 영미법계 사람들 마인드에는요, 행정 주체가 여기에 있어. 국민과 같은 대등하다고 봐. 그러니까 공사법 구별하지 않는다 밑에 왜 구별 안 하냐? 뭐 때문에? 평등주의 때문에 구별하지 않는다. 평등주의 때문에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평등하게 보는데 이렇게 구별한다는 자체가 뭔가 다르게 보니까 구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올리 하나의 법으로 다 똑같이 대입해요. 평등을 실현하려고. 뭐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영미법계는 공법이란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행정법은 공법 안에 있는 거잖아. 행정법 자체가 성립을 못해요, 영미법계에서는. 그러면 행정법은 어디서 만들어졌겠어요? 이게 존재하는 대륙법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영미법계에는 공법이란 자체가 있다 없다? 법 하나밖에 없어. 보통법, 커먼로우. 공법, 사법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미법계는 공법이 없으니까 공법 안에 있는 행정법도 있어 없어? 없다. 근데 대륙법계는 공법이 있죠. 거기 안에 행정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있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제목이 마인드맵 세 번째가 제목이 뭐예요? 공법이야. 그럼 이거는 뭘 전제로 배우고 있어요? 대륙법계, 영미법계예요.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런 챕터가 없단 말이지. 공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됐어요? 자, 대륙법계 세 번째 특징. 행정국가예요? 사법국가예요? 행정국가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를 배우면 행정국가화 현상 이런 걸 배운다고 정치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행정국가화 현상이라는 건 행정부 주도형을 얘기해. 그러니까 정치학, 행정학 이런 학으로 끝나는 과목에서 이 행정국가라는 건 행정부 주도형 국가를 얘기해. 법학에서는 아니야. 행정국가 사법국가는 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용어예요. 법원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대륙법계는 법을 공사법 구별하잖아요. 공법관계를 재판하는 행정법원이 1심, 2심, 3심 별도로 있고요. 사법관계를 재판하는 민사법원이 1심, 2심, 3심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국가라는 건 법원도 완전히 나눠져 있는 거야. 행정법원 1, 2, 3심, 민사법 1, 2, 3심 이런 거야. 근데 사법국가는 공사법 구별 안 하죠. 영미법계. 법원도 하나로 돼 있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1심에서 행정, 민사사건이 나눠지더라도 이게 따로 1, 2, 3심 이렇게 올라가면 행정국가인데 결국 최종심은 최고법원이에요. 하나의 법원에서 다 총괄해요. 이게 사법국가야. 우리나라 사법국가일까요? 행정국가일까요? 우리나라 1심의 행정법원이 있어요. 민사법원도 있어요. 형사법원도 있어요. 최종심은 다 대법원이야. 뭐예요? 사법국가야, 우리나라. 알겠습니까? 행정법은 1심에만 있지 2심, 3심도 별도로 행정법원이 있는 게 아니야. 최종심은 다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우리나라 행정국가다, 사법국가다? 자꾸 말로 뭐다? 사법국가. 그럼 우리나라는 성무법 중심일까요? 불문법 중심일까요? 성무법. 공사법 구별할까 안 할까? 해요. 근데 행정국가예요, 사법국가예요? 사법국가예요. 이게 우리나라 형식이야. 짬뽕돼 있죠? 왜 이렇게 짬뽕돼 있냐라고 설명된 책도 없고 물어보지 않아, 시험에서. 왜 짬뽕돼 있냐면 우리나라의 법을, 제대로 된 법을 최초로 가져온 게 언제다? 일본 놈들이 일제 식민지 때 가져온 거야. 요 대륙법에 독일법 그대로 얘들 거의 번역하다시피 했었어요. 일본법은요, 독일법이랑 거의 똑같아. 그래서 성무법 중심 공사법 구분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입법, 사법, 행정 부를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었겠어요? 신탁 독재했으니까. 미국이 사법부를 주내나라 형식으로 이렇게 사법국가 형식으로 만든 거야. 짬뽕 돼버린 거야. 됐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공법과 사법을 배울 텐데 이렇게 이제 법을 이렇게 분류해서 법률관계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건
처음에 뭐부터 배우냐면 구별의 필요성부터 배워요. 뭐 이렇게 힘들게 구별하냐? 왜 구별하냐? 자, 이 구별 필요성은 동의어가 있어요. 차이점이겠어요? 공통점이겠어요? 공통점. 똑같은 걸 뭐하러 구별해? 뭐가 있으니까 구별해요. 있으니까 구별하는 거야. 자, 구별의 필요가 있다라면은 구별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겠어요? 기준이 있어야겠고, 이거를 현실에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례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순서로 배울 텐데, 그 그림 밑에 보면요.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부터 나와 있죠. 1번이 의거, 2번이 구별 필요성부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절차법. 여러분이 뭐 숨 쉬거나 밥 먹을 때 절차법 따라서 해요? 여러분, 사법 관계는 사적 자치야, 자율적으로 해요. 근데 공적인 거는 뭐 어떻게 돼 있어? 절차화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차가 법제화되어 있어요. 여긴 절차법이라는 게 없어, 사법 관계는. 있고 없고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죠. 절차법 있고 절차법 없고. 그죠? 자, 그 밑에 적용되는 법원리. 공법관계는 공법원리, 사법관계 사법원리. 그게 뭐냐? 공법관계는 수직적 관계야. 사법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야. 공법원리, 사법원리.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력강제. 강제는요, 공법관계에서 되겠어요? 대등한 사법관계에서 되겠어요? 공법관계에서 강제가 가능한 거고, 이 대등한 국민끼리는 강제 못해요. 자력강제가 안 돼요.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배상책임. 공법관계는 국가배상, 사법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이에요. 자, 소송. 이건 아까 배웠어. 공법관계는 무슨 소송? 행정소송. 사법관계는 무슨 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지금 차이점들을 쭉 봤는데요. 이거 뭐 달달 외우고 이럴 필요 절대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돼. 이거 뭐 한 1회독만 해도요. 여러분 어차피 1회독만 하고 시험 보러 갈 거 아니잖아. 물론 한 번 보면 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몇 번은 보잖아요. 기본서라는 건. 그죠? 그러면 공법관계가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한 번 봐도 공법 행정소송인지 알아. 사법이 민사소송인지 알고. 이거 안 배울 필요 없어. 공법이 국가배상, 사법이 민사손해배상. 이런 거. 여기서 뭘 알면 되냐. 어쨌든 공법관계와 사법과의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알면 돼.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구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지. 공통점만 있으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자, 기준 서술 보세요. 첫 번째 기준. 그림 밑에 서술. 주체설 찾았어요? 넘겨야지. 주체설, 이익설, 성질설, 그 밑에 신주체설 4개 있죠? 자, 칠판 보세요. 해당 관계가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 무슨 관계냐? 관계라는 거는 한 명에 두 명이에요. 이 두 명이 국민이라는 주체만 있으면 무슨 관계겠어? 사법관계지. 이 두 명이 국민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주체랑 국민이야. 그럼 무슨 관계겠어요? 즉, 관계의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게 주체설이에요. 얘랑 얘냐, 주체가. 얘랑 얘냐, 이 주체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주체설. 자, 두 번째, 성질설은 관계가 추구하는, 두 번째 이익설이죠. 관계가 추구하는 이익이 공익이면 무슨 관계겠어요? 공법관계. 사익이면 무슨 관계겠어요?
세 번째, 성질설. 자, 칠판 보세요. 관계의 성질이 부대등한 성질의 것이야. 그럼 무슨 관계겠어요? 관계의 성질이 대등한 성질의 것이야. 그럼 뭐겠어요? 사법 관계. 관계의 성질이 뭐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게 성질설. 자, 네 번째 신주체설 있죠. 행정법에서요, 신이란 말이 붙으면 다 계승 발전한 거야. 뭐가 있어요? 주체설이 있고 이게 나중에 신주체설이 들어요. 주체설이 뭐예요? 자, 칠판 봐요. 자, 관계의 주체가 국민만 있어. 그럼 무슨 관계? 사법관계. 관계의 주체가 행정주체도 있고 국민이야. 그럼 무슨 관계? 공법관계. 이 주체설이야. 신주체설은 여기에다 이것만 들어가 있어. 권리 의무를 국민만 가지고 있어. 사법관계. 권리 의무를 행정주체 국민 이렇게 가지고 있어. 공법관계. 그러니까 신주체설은 뭐만 추가되어 있어요? 권리 의무를 어느 주체가 가지고 있냐? 권리 의무란 말만 추가되어 있어. 자, 어쨌든 뭐 주체설, 이익설, 성질설 뭐 이런 학설들이 있어. 구별하자는. 근데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뭐냐? 법원은 하나의 기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걸 두루 다 써요. 주체설 쓰기도 하고 이익설 쓰기도 하고. 그러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성질설이다. OX. X죠. 이익설이죠. 그렇게 하면 틀려. 하나로 단정하면 돼, 안 돼? 복수 기준 다 쓴다니까. 두루두루 쓴다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럼 법원이 두루두루 쓴다는 거는 공법이냐 사법이냐를 일률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구별돼? 안 돼. 왜 그러냐면 봐봐요. 학교법 같은 거 봐봐. 학교법. 학교법의 핵심은 학교생활이에요.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의 주체는 누구예요? 선생과 학생이야. 선생 뭐예요? 국민이죠. 학생 국민이죠. 대등해요? 숙제 시키면 너나 하세요. 뭐 이러고. 이게 돼? 별로 대등 안 하지. 시키는데 안 하면 징계받는다고. 뭐 학교생활이 뭐 사익만 추구해요? 뭐 궁극적으로 보면은 뭐 인간 이기적 객체다 무슨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어쨌든 이 학교생활이라는 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어떤 공적인 성격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사법이면서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공법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법들이 많아.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거야. 구별이 일률적으로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법원은? 여러 기준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야. 하나의 기준만 사용하는 게 아니야. 이익설이 다 틀려. 성질설이 다 틀려. 주체설이 단정 지으면 틀려요. 어떻다 법원은? 저 기준들을 두루두루 쓰고 있다. 이해되고 있어요? 어디 아파요? 마스크는 무엇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별 기준에 따라서 사례라는 게 뭐예요? 아까 통챙이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한 통챙이로 본 사건, 안 본 사건. 그럼 어떤 사건이 있으면 여기서 뭐겠어? 공법 관계로 본 사례, 사법 관계로 본 사례 이렇게 되겠죠? 쭉 보세요. 판례 동그라미 1번 수도료 부가징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수도료 부가 무슨 관계겠어요? 공법 관계지. 뭐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뻔한 거는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국가와 공무원 이러면 당연히 공법상 근로계약이야. 국가와 공무원. 사기업과 직원 이렇게 하면 사법상 근로계약이야. 근데 이게 애매한 거야. 청원경찰. 이게 경찰직 시험 합격한 게 아니죠. 청원경찰 뭐예요? 기업에도 청원경찰 돈 주고 채용하는 거예요. 그게 애매한 거야. 그냥 경찰과 국가면 당연히 공법상 근로계약이에요. 근데 청원경찰은 고용한 거란 말이지. 공무원 시험 합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공법관계로 봐요? 사법관계로 봐요? 공법관계로 봐. 어쨌든 질서 유지라는 공적인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청원경찰. 세 번째,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자, 이거 잘 봐야 돼.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국유재산이라는, 국가 소유 재산이라는 거는 크게 공적 물건과 사적 물건으로 나눠져. 차이가 뭐냐? 공물이다라고 하는 국가재산은 매매가 안 돼요. 도로 매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공물이에요. 신호등 매매하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안 되지. 공물이에요. 하천 매매 안 되죠. 땅 이런 거 매매 돼요, 안 돼요? 땅 사고 파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 있지. 그럼 뭐예요? 국가 소유 땅은 매매되면 사물이야. 책상 사고 팔아, 안 사고 팔아? 사물이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책상. 컴퓨터 사고 팔죠? 사물이야. 바다 사고 팔아요, 안 팔아요? 바다를 사고 팔아? 사고 팔아, 안 팔아? 안 팔죠? 그럼 공물이야. 국가재산 중에. 이 공물을 뭐라고 부르냐? 행정재산이라고 불러. 이 사물을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 이렇게 불러요. 이 사물은 어떻게 국민이 사용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사고 파는 거니까 돈 주고 사면 되지. 아니면 뭐 사용료 내고 대부 빌리면 되지. 사고 팔고 빌리고 이렇게 하면 돼. 이 사물은. 국가재산이라도. 국가가 컴퓨터, 책상 이거 돈 주고 산 것처럼 국가가 팔면 돈 주고 사면 돼. 사서 쓰면 돼. 이런 거는 꼭 사야 돼요? 꼭 팔아야 돼? 그런 거 아니죠? 의사합치라고. 의사합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권력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계약이야. 의사합치야. 근데 공물 이거 사용을 어떻게 해요? 이거 사고 팔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 공무원 되면 주로 하는 일이지, 이게. 허가 특허라는 처분을 통해서 공권력 행사, 우월적 지위에서 허가 받아, 특허 받아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특허를 뭐 의사합치로 나가요? 우월적 지위에서 요건 충족하면 특허 발령하고 불발령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이 뭐예요? 공물이에요, 사물이에요? 행정재산이라면 공물에 대한 허가 특허 이런 거는 공물 사용관계는 공법관계예요. 사물 사용관계는 관계. 그러면 이런 공물 사용관계에 대해서 이 분쟁이 발생하면 무슨 소송하겠어? 이게 되겠지. 처분 다투면 행정소송 중에서도 무슨 소송이에요? 너 근데 대답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지. 행정소송 중에 처분 다투면 무슨 소송이야? 항고소송. 그죠? 요 사물, 국가재산이라도 사물에 대한 분쟁은 이거 사법관계니까 무슨 소송이겠어요? 민사소송이야. 그죠? 지금 나온 지문이 뭐예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특허. 자, 그 다음에요. 4번에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과세 부과, 수도료 부과. 부과라는 표현은 벌써 어디서 해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야. 공법관계죠. 그죠? 사법관계로 분파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입찰 보증금, 입찰 뭐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입찰? 매매할 때. 매매가 된다는 게 벌써 무슨 관계예요? 사법관계. 2번 판례 보세요. 이건 아예 국유재산. 매각. 뭐예요? 여기서 국유재산을 매각했다라는 거는 뭐다라고 안 밝혀도 둘 중에 뭐예요? 공물이에요? 사물이에요? 이건 매매 자체가 안 되지. 매각했다라는 건 벌써 어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국유재산은. 사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세 번째는 대부행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사고, 팔고, 빌리고. 다 뭐예요? 사법관계야. 그죠? 자, 4번에 조세, 세금을 가오납, 더 많이 냈어. 세금 여러분한테 10만원 부과했는데 100만원 내버렸어. 얼마 더 냈어요? 90만원을 가오납 더 냈죠? 어쩔 수 없죠?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반환 청구. 이게 사법관계겠어요? 공법관계겠어요? 아니, 지 돈 지가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공적인 거예요? 사법관계지. 그러면 조세 가오납을 해서 반환받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겠어요? 행정이에요? 민사예요? 민사소송이지.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이잖아.
국가가 껴있어도 민사소송이야. 이건 사법관계니까. 자, 5번에 아주 많이 나왔죠. 의료보험관리공단, 무슨 공단, 무슨 공사, 이런 거 되게 많죠. 공사공단. 그죠? 소위 얘기하는 공기업이죠. 이게 애매한 거야. 공이 붙으니까 공법관계 같기도 하고. 기업과 직원이야. 공단과 직원, 기업과 직원이야. 애매한 거야. 법원에서 어떻게 보냐? 사법관계로 봐요. 기업과 직원의 관계로 봐요.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나중에 배워요. 조합과 조합원은 공법관계야. 조합은요, 국가 지자체처럼 행정 주체 종류예요. 기업이 아니라 조합은, 공사공단은 기업과 직원이잖아. 근데 조합은 나중에 배워요. 특별관리관계. 조합은 행정 주체 종류예요. 조합과 조합원은 공법관계예요. 자, 근데 6번이 전기, 전화, 가스 사용 강제돼 있어요. 사용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사용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사용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뭐 전기 꼭 써야 돼?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의사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뭐예요? 사법관계예요. 사실 이 외에도요, 사례가 엄청나게 더 많아요. 근데 제 교재 사례는 제일 그 끝에 박스로 항상 정리해놔. 왜요? 그냥 반복이 용이하니까. 그래서 이 사례요, 다음 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읽어서 오세요. 읽어서 오시고. 지금 뭐 이거 달달 외우고 이럴 필요 없어요. 사실 익숙하게 자꾸 만들면 돼. 모르는 용어 있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그냥 읽어.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장에서 생각나는 게 중요한 거야. 뭐 평상시에는 뭐 달달 외우고 시험장에서는 까먹었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객관식은 사례 문제 당연히 좋아해요. 근데 시험장에 생각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시험 치기 전에 딱 기억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시험 치기 전에 딱 기억하려면 기억이 딱 돼?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익숙해야지 이제 기억이 잘 되지. 그죠?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런 흐름은 딱 가지고 가야지. 그죠? 대륙법계에서 공사법을 구별하면서 공법과 사법이 이렇게 구별이 되고, 구별할 기준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 대입하면 이렇다. 로직, 체계 이런 건 늘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이 사례는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이제 술 마시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 맨날 뭐 이런 것만 막 노트에 적으면서 뭐 이럴 필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공법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공법 안에 뭐가 있어요? 행정법의 성립. 교재 보세요. 이 파트는요, 그림에 있는 거 잘 정리하면 돼요. 자, 행정법은요, 대륙법계에서 생겼어요? 영미법계에서 생겼어요? 영미법계는 공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 영미법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영미법계부터 정리할게요. 영미법계 19세기 봐요. 보통법이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적용되었고, 우측으로 하살표. 그래서 공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19세기 영미에는 행정법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20세기가 되었어. 20세기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것은 전부 다 학문이든 뭐 현실이든 전부 2차 세계대전 반성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영미에서 이제 개혁기구야, 행정위원회. 이런 뭐 2차 세계대전 문제점 뭐지 막 진단하는 행정위원회가 2차 세계대전의 문제점을 진단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행정법이 없는 거야. 아, 이것도 참 문제구나라고 해서 행정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돼서 행정법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영미에도. 행정위원회가 만들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행정법이 행정위원회를 통해 보통법에 뭐로 성립했어요? 예외로. 그러면 여전히 원칙은 뭐예요? 보통법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모든 사안을 보통법에 다 규정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흠결을 보완하는 정도로 행정법을 만든 거지 기존의 보통법의 전통을 포기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 20세기가 되어 생겨난 행정법은 보통법의 전통을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OX? X. 보통법을 대체했다. OX? X가 여전히 보통법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행정법을 만든 거. 됐죠? 자, 끝이에요. 영미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대륙법계인데 세계 최초로 행정법을 만든 나라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러면요,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 그럼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해요. 여기서 된장찌개 끓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요?
재료가 없으니까. 그죠? 야, 우리 행정법 만들자 이러면 만들어져요? 뭐가 재료가 있어야 만들지. 그럼 그 재료가 뭐냐? 행정법을 만들려면 우리가 그 점 챕터에서 배웠듯이 뭐가 있어야 돼? 행정이라는 게 있어야 거기 가면 법도 있지. 그죠? 그럼 인치해야 돼요? 법치해야 돼요? 인치인데 법이 뭔 필요해요? 법치해야 되죠. 행정이라는 영역이 있고 거기에 관한 법치가 확립되어 있어야 행정법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재료가 뭘까? 우리가 이럴 수는 없잖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행정법이 없는 상태야. 우리가 만들려고 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1조부터 불러봐. 뭐 소설 쓸래? 뭐 어떻게 할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행정법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재료는요, 행정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한 판결들이 축적되면은 그 축적된 판결들의 공통된 걸 성문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판례 중심이에요. 판례 축적부터 시작한 거야. 뭐를 전제로 해서? 행정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죠? 법치주의는 확립되어 있고, 그죠? 이걸 재판해 줄 수 있는 행정법원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을 축적하면서부터 행정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그 밑에 블랑코 판결이라는 게 생겨. 자. 프랑스는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이 있다는 거죠. 프랑스는 권력작용만 행정으로 봤지 관리작용은 행정으로 아예 안 봤어요. 국가재산 관리하고 이런 건 행정이 아니라고 봤다고. 행정이 아니라는 건 뭐로 본 거야? 사법관계로 본 거야. 그러다가 이 관리작용까지 행정에 포함되는, 행정이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넓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블랑코 판결이에요. 블랑코 판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보통 책들이 어떤 사건이다라는 설명을 해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한 7, 80%가 책이 잘못됐어. 왜냐하면 블랑코를요, 소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사실은 소년인데 전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블랑코라는 소녀가 길을 가다가 담배차에 받쳐서 다쳐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에 와서도 담배가 전매 사업이죠. 그죠? 그 담배값 인상은 곧 세금 인상을 의미해요. 그죠? 담배를 끊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지만, 담배는 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끊기 쉽지 않아요. 가격 대비 소비의 탄력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죠. 근데 어쨌든, 프랑스 19세기예요. 19세기, 프랑스 똑같아. 담배가 국가재산이에요. 그러면 담배라는 국가재산을 이동시키는 건 국민한테 하는 권력작용이에요? 국가재산 관리작용이에요? 관리작용이죠. 담배랑 국가재산 관리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발생한 사고잖아. 근데 이게 행정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블랑코 아버지는 블랑코 병원에 보내야 되겠고, 국가 배상을 안 해주고, 사법관계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이야. 운전수한테 돈 달라니까 돈이 없다는 거야. 민사손해배상 최고 문제는 상대방 돈 없으면 못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 둘 문제인데. 그래서 블랑코 아버지가 끝없이 국가 배상을 청구해서 결국 인정을 받아버려요. 국가 배상을 해줬다는 거는 공법 관계로 들어온 거죠? 행정 영역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블랑코 판결의 역사적인 행정을 넓혀놓으면서 뭘 통해서? 국가 배상을 통해서 넓혀놓았다. 라는 역사입니다. 이 넓어진 행정의 영역을 블랑코 판결 옆에 뭐라고 적혔어요? 공공영무.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공영무 밑에 시작. 무슨 활동? 모든 활동이죠. 권력작용이 국한되어 관리작용이 넓어졌어요. 넓어졌어. 그럼 행정에 관한 판례가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더 많아지죠? 그죠? 더 많아져. 그러니까 행정법도 더 빨리 성립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블랑코 판결은 상당히 민주적인 판결이에요. 행정도 확대시키고 행정법 발전도 더 빨라져. 자, 그 다음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독일은요, 프랑스보다 60년이 늦어요. 세계사적으로는 상당히 빨리 성립한 거지만 프랑스에 비해서 60년이 늦어요. 프랑스 세계 최초잖아. 근데 이게 참 다행스러운 게 독일은요, 세계 최초가 아니야. 그럼 왜 다행스럽냐? 보고 뺏길 때가 있어, 없어요? 있지. 그 처음부터 법을 제정했어요. 제정법 중심.
프랑스 행정 뺏겨서요. 그대로 제정한 거야. 그러니까 판례 추척부터 해가지고는 프랑스 따라잡을 수가 없죠. 보고 뺏기는 재정법 중심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밑에 국고학파라는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뭐냐? 자, 밑에 옆에 쓰세요. 국고학파. 행정을 권력작용에 국한. 행정이라는 거를 국민한테 하는 권력작용에 국한시켰어. 뭐랑 비슷해요? 프랑스 초창기랑 비슷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독일은 프랑스의 블랑코 판결 같은 민주적 판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확대가 돼야 안 돼. 안 돼. 행정을 이렇게 좁게 봤던 거야. 권력작용만 행정으로 봤던 거야. 행정을 안 봤던 거야. 그게 국고학파야. 여기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독일은 프랑스보다 행정법 성립이 늦었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행정법의 영역은 확대시켜 놓았다. OS. 독일이 프랑스보다 행정법 영역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 그걸 상징한 학파가 뭐야? 국고학파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더 빨리 성립하기도 했고 행정법의 영역도 어떻게 봤어요? 더 넓게 봤단 말이지. 뭘 통해서? 블랑코 판결이라는 공공영무 개념을 통해서.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법 성립까지 다 배웠어요. 마인드맵 펴세요. 몇 번째 가지까지 배웠어요? 네 번째 가지까지 배웠죠. 그죠? 쉬었다가 다섯 번째 오늘 법치주의까지 배우고 끝날 거야. 잠깐 쉬었다 올게.